JTBC 토론 논쟁을 시작합니다. 김필규입니다.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는 국정조사.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동시에 논란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기소를 확신하는 여당과 또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소 퇴로라는 야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을 두고도 여야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반환점을 둔 국조특위 진실을 밝히고 있는지 아니면 사법부까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건지 중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 두 분입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검사 출신이시죠. 금태섭 전 의원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논리의 대결 논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필리핀에 리오나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왔어요? 예. 돈 70만 달러 준 거죠? 돈을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이 계신 곳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돈을 왜 줬죠? 방북 대가로 드린 거고요. 이혼하면 필리핀에 들어간 적 있습니까?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서 체류를 한 증거가 있고 필리핀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 정보는 거의 확실한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용철 증인의 진술은 위증입니다. 의증했다. 이것은 취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정을 정말로 신뢰를 안 합니다. 당사자가 경험한 것을 믿어줘야 된다. 애들 사진 보여주셨고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마지막 얘기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다 이거 이재명이 시켰지. 거의 조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검사님, 목표 누굽니까? 목표가 누구다, 목표가 어떤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진짜 뻔뻔하시네요. 지금 당한 사람은 기억을 다 한다니까요. 수사한 검사들을 다 범죄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남욱 증인 11만 1000% 수익을 얻었어요.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나 메신저를 그러면 정당한 수사였다. 저희들에 대해서 무슨 말만 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합니다. 사법의 일을 제발 사법에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예, 이름도 상당히 긴데요. 이 특별위원회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가 드러나고 있다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선 죄지우기 특위다, 국정조사를 빙자한 국정조작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네 분께 현재까지의 국조특위 활동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건태 의원님, 현재까지의 국조특위 활동 조작 기소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가 4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기간 보고, 기간 증인들 조사부터 했는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김용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고액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언론인 사건 이렇게 7개를 했습니다. 예. 이걸 쭉 지켜보신 국민들은 아실 걸로 생각하는데 조작 기소에 해당되는 진술, 증거, 정황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어서 같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조작 기소 흔적은 명백히 밝혀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는 처음에는 검찰을 이용한 것 아니었는가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국정원, 금감원, 또 감사원, 해경까지 윤석열 정부의 모든 힘 있는 국가기관을 총망라한 그런 조작의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또 공식적으로 공적기관에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는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증거는 비닉 숨겨놓고 그 공소장에 맞는 것만 갖고 왔다든가, 금감원 같은 경우에도 쌍방울 주가 조작에 관련된 그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안 가져가고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죄를 덮어주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몰아가는 흔적들이
여기저기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 무서운 정치검찰의 칼날에 의해서 회유당했거나 억눌렸던 피의자들이 드디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 보물 터지듯이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해서 아마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정부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 충분히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엔 좀 더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태섭 전 의원님께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조특위 활동에서 조작 기소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 국조는 헌정사상 아마 이렇게 재판되고 있는 사안에 관여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운데요.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나와서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섞어놔서 그렇지 엄밀하게 말하면 성격이 다른 두 가지의 사실관계 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화영 씨와 관련된 사건. 이미 이거는 법원에서 다 판결을 해서 유죄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송금이 있었는지 이게 어떤 명목으로 됐는지 그 과정에서 이화영 씨가 뇌물을 받았는지 하는 거는 이미 법원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저는 조작 기소가 뭘 뜻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미 법정에서 다 다투어져서 판사까지 된 건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조작 기소가 아니라 조작 판결인 것이죠. 그러니까 백보를 양보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 보고를 받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건 아직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화영 씨 부분은 이미 재판에서 다 했던 주장이고 이호남이 필리핀에 왔었냐 없었냐 하는 문제도 전부 다 다퉈졌던 거고 이거를 그때 했던 얘기를 반복하면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전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 없고 법정에서 벌어졌던 공방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번에는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께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재심이나 속행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을 입법부인 국회에서 가지고 와서 재판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국정조사를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독재 정부 시절에 이와 같이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하나의 삼권 중에 하나의 권력 부서가 폭주를 하며 인권을 침해했던 그러한 사안을 민주당이 국회를 이용해서 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신체의 일부를 절단해야 했던 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집행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은 과거 어묵했던 군사정부 시절에 중앙정보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국정조사 특위의 월권적인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은 똑똑히 봤고요. 이는 앞으로 선거 등을 통해서 심판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다음에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8건의 공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대선 경쟁자이자 낙성자를 상대로 이렇게 정치 보복 기소를 한 전례가 없습니다. 정황으로 봐서라도 볼 때 이건 보복 기소구나 하는 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증이 없이 약점을 잡힌 사람들을 구속하고 그 구속된 사람들의 허위 진술에 근거해서 기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에서도 확정 판결은 있지만 증거는 김성태와 김성태의 임직원들의 증언뿐입니다. 그런데 저희 주장은 그 진술이 결국 김성태를 강압 압박해서 검찰이 받아낸 허위 진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허위 진술이라는 게 밝혀지면 조작 기소가 밝혀지게 되는 것이고 비록 확정 판결은 있지만 확정 판결이 기반하고 있는 그 증언, 증언이 위증이었다면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다 하는 전제가 무너지는 거죠. 이번 조작 기소는 그런 구조입니다. 확정 판결과 관계없이 숨겨져 있던 진실이 나오고 그 후로 또 밝혀진 진실에 의해서 확정 판결의 기반이 무너졌다.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진술에만 근거했고 다른 물증도 없이 거기다 그 진술들이 강요에 의해서 나온 진술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법원은 거기에 그냥 속아서 1심, 2심, 3심 전부 유죄 판결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은 그거를 가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법원 판사, 평생을 재판하는 법원 판사들은 깜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해치는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정말 강요된 진술이 있고 증거가 조작되고 했다면 우리 법에는 재심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고소를 해서 증거인멸이나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만 재심이 개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대통령 사건만 국회가 나가서 이걸 해준다는 거는 그야말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고 저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법원이 잘못 판결할 때도 있고 우리 검찰이 잘못 기소하거나 뭐 기소권을 남용한 경우 정치적으로 기소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경우에 다 재심을 밟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에서 판단을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사법부에서 판단을 한 거를 공개적으로 위증이다 뭐다 검사들 불러서 몇 번 조사해놓고 우리가 보니까 이거 전부 물증도 없고 전부 진술로 한 거고 다 엉터리야.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를 뭘로 보는 겁니까? 진짜 강요된 진술 몇 개만 믿고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법정에서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퉈진 거고 지금 주장하는 증거가 다 나온 건데 그거를 어떻게 저렇게 확실하게 조작 기소고 그러니까 저는 검사들을 비난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판사들을 그럼 증인으로 불러서 한번 물어보시죠. 판사는 왜 증인으로 안 부릅니까? 그 점은 제가 금태섭 의원님의 말씀은 이제 검사가 객관 의무에 기초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노력 중에 오류가 있어서 법원에서 이제 무죄가 나온 경우라든가 이런 정상적인 경우를 상정해 두시는데 사실 윤석열 정권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적 죽이기를 검찰이라는 칼을 통해서 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12.3 내란이라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은 뭐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방법에 있어 수단 방법에 있어서 어떤 적법한 한도라든가 이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에 조작할 날이 검찰만 동원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금감원까지 총체적인 권력기관을 동원했는데 이거를 판사들이 그러면 재판 기록만 보고 판단을 해서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 실체를 발견하라? 저는 이거는 안 된다고, 이걸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 그 국회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또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가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국정조사를 함으로써 이 전반적인 실체를 발견해낼 수 있고 그래서 그 발견을 갖다가 국민들 앞에 보고하고 국민들께서 과연 동의하시는지 그런 절차로 나아가야 이것이 밝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수많은 재심 사건이 있어 왔는데 그 재심 사건들마다 국정조사를 이렇게 했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대상이 대통령이 아니라면 이와 같이 국정조사를 해서 재심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진행할 생각이었는지도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A는 A이고 B는 B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아선 사람들이 있고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한 정치인들이 우리 당에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억울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사실관계,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관계입니다. 북한에 돈이 갔다는 사실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설 만한 정치인이 민주당의 그 많은 정치인들 중에 왜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들 다들 일치 단결해서 조작된 기소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정조사에서 지금 공공기관, 그러니까 예컨대 국정원이라든가 금감원이라든가 자체 내부 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때 그런 조작 기소의 흔적 또 사실을 왜곡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김승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아까 제 말씀을 반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빼놓은 논점이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일으킨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는데 계엄이 아니라 내란이죠. 뭐 계엄이고 내란 일으킨 건 맞죠. 내란이죠. 지금 다 확정돼서 이렇게 된 것도 맞는데 다만 그렇다면은 정말로 검사들하고 정말 국정원하고 뭐 다 동원해 가지고 했을 때 우리나라 법원이 재구시를 못했냐? 그걸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 동안에 있었던
문제가 되는 사건들을 다시 다 해야죠. 그리고 그거는 국회가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법을 제정하든지 재심을 하든지 해서 사법부가 해야지. 잘 아시지만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법원에서 하는 그런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지 이 문제가 생겼다 해서 국회가 나서서 하거나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윤석열 정부 때 판사들도 윤석열 정부의 아까 그 국정원처럼 이렇게 한 통속이 돼서 이 판결을 이것이 조작 판결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런 지금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서 국회가 나서서 이거를 바로잡는 게 정말 삼권 분립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지 두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좀 얘기 좀. 예, 이건태 의원님께 이번에는 답변 금태섭 의원님 기회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금원님 말씀은 국회 기능과 역할을 너무 좁게 보시는 거예요. 국회의 기능과 역할은 사법부나 행정부가 불법이 있을 때 그걸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국회의 본연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화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증거가 검사의 고문에 의해서 조작이 됐다. 그러면 고문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 고문이 있었는지 여부를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들여다보겠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이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검사하고 판사만 다뤄야 되는 겁니까? 국회가 다룰 수 있는, 당연히 다룰 수 있는 거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리고 또 금태섭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이미 다 똑같은 증거가 제출돼 있었다. 왜 그러면 법원은 그걸 판단을 못하고 그럼 법원도 잘못이라는 거냐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원지검을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526호의 방에 15,000쪽 정도의 김성태 등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할 때 그 녹취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기록에 내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록 목록에도 없었습니다. 그 녹취록을 보면 김성태가 검사들로부터 얼마나 압박을 당했는지, 심지어 최근에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또 확보된 녹취록에 의하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그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하도 압박을 하니까 악마라고 표현합니다. 악마라고. 그리고 김성태의 또 다른 매제인가 하는 김태현이라는 분은 그 검사들을 상대로 직장 내에서 갑질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 검사들은 기소권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료가 판사들한테 증거로 제출이 됐으면 판사들이 김성태 등의 증언의 임의성을 부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들이 하나도 법원에 제출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조작 기소인 겁니다.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허위의 공소사실을 만들어 제출하면서 공소유지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제출하고 공소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은 증거들은 숨기거나 은닉하거나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조작 기소인 겁니다. 검사들이 증거를 이렇게 편협되게 제출하면 법원은 편협된 증거만 보이기 때문에 진실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을 국회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좀 논의가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돼서요. 저희가 오늘 다뤄야 될 내용들을 다 못 다룰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법부의 지나친 사법부 개입이냐 이 부분 저희가 뒤에 또 한번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자세히 국정조사 때 나왔던 이야기들 하나하나 좀 자세히 되짚어보면서 토론을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요. 자, 뭐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들 아무래도 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일 것 같습니다. 먼저 쌍방울부터 좀 짚어보면은요. 14일에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가 있었는데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직접 봤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필리핀에서였죠. 하지만 또 앞서 국정원은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 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게 돈이 전달이 됐느냐. 그러니까 방북을 하는 데 있어서 대가로 지급한 그 돈이 정말 지급이 된 것이냐, 받아갔느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자, 먼저 그러면은 김승훈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쪽 이야기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 그것이 더 신빙성이 있고요. 김성태와 방용철을 제외한
그 필리핀 회의 현장에 갔던 모든 사람들이 리오남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정원에서도 첩보가 아닌 정보 수준에서 확실히 확인을 했는데 리오남은 당시 필리핀에 없었고 제3국에 있었고 해외를 오고 갈 때는 생체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근거하에서 말을 한 것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배경을 살펴보아도 70만 달러를 주었다는 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냈다라고 하는데, 요 그래프를 한 번은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주가 조작을 했던 흔적입니다. 예. 한 달 만에 이제 주가가 2배로 뜁니다.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요때 조금만 더 들고 있어 주시죠. 그럴까요? 예. 대북 사업과 관련된 쌍방울이 투자 제안서라든가 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방북 시도,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 당시에 파악했던 안부수가 쌍방울의 이사가 되어서 요 주가 조작에 같이 가담했다라고 하는 내부 보고서 등등 모든 객관적인 물증이 쌍방울이 북한 측에 주려고 했던 돈은 방북 사업을 빌미로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높이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고, 그 결과가 바로 이 그래프, 나노스의 주가 조작 그래프, 이게 전형적인 그래프입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그래프하고도 거의 유사한데요. 이런 모든 객관적인 사실들이 당시 필리핀에서 리오남은 없었다라는 것을 다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거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변호사로서 부럽습니다. 저게 법정에 다 나왔던 쌍방울 주가 조작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아닙니다. 지금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뭐 윤석열 정부라고는 하지만 전부 변호사 있었고, 지금 그 변호사님들 중에 국회의원 되신 분들도 있고 주장할 거를 충분히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때도 이 지금 국정원장 하는 이종석 국정원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판단을 한 건데 지금 와서 변호인이 했던 주장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전혀 아닙니다. 조금 가공되거나 하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 아니 그럼 그때는 왜 그 주장을 못했나요? 쌍방울 주가 조작 때 관련된 자료는 금감원에 아직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 자료를 왜냐하면 법원에 제출하지도 않았고 또 그 사실로 기소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 김성태가 지금, 예. 최하 10년 이상 징역형 받을 수 있는 거를 묻어두고 단순한 외환관리법이라든가 싼 티켓을 띄워줘서 김성태 거짓 진술을 확실히 회유하고 유도한 거죠. 아니 저도 제가 맡은 사건 중에 확정 판결되고 제 생각에는 그 점만은 좀 다르게 정정해 주세요. 유전, 이런 유죄가 자료들이 된- 모두 다 법원에 아니 이거는 제가 제출되었다고 확인할 하는 수가 그런 없죠. 말씀은 왜냐하면 그건 지금 시청자들께서 오해를 의원님도 하시니까 마찬가지고 그거는 저도 그렇게 마찬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아니요 됩니다.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증거는 되는 게 비직되었고 왜곡되었고 말씀하시면 안 진술도 되는 게 조작되었습니다.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 법정 장면을 다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사후적으로 놓고 의원님은 그때 변호인은 아니었잖아요. 재판 기록을 다 보거나 법정에서 어떤 공방이 벌어졌거나 판사들이 어떤 이 합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결론에 내리게 된지 그걸 다 빼놓고 지금 맨땅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저는 확정 판결을 이렇게 공격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모든 자료가 제출됐다고 하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판결문에서 뭐라고 하면 쌍방울 같은 중견 아니면 큰 기업의 김성태 회장이 주가 조작을 할 리가 없다라는 그런 판결 설치를 합니다. 저도 판사 출신이지만 그런 설치는 안 하는데 김성태 회장이 2014년도에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은 거, 또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쌍방울 그룹사들이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고 또 쌍용자동차 인수, 그다음에 이스타항공 인수 등 허위 공시를 함으로써 주가 부양을 하고 거기서 주가 조작했던 흔적들이 이렇게 많은데 판결문에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건실한 사업가다.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할 리가 없다라고 판시한 것만 봐도 이 판사는 단단한 오류에 빠져 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박상수 대변인께 그것만 기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 24년 6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성명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그냥 김성원 의원님께 바로 반박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나노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 성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보도만 보더라도 쌍방울의 대북 사업이 주가 부양용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데 왜 법원이 눈을 감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법원이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건 기록이 다 나간 거고요. 법원이 눈을 감았다라고 당시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셨어요. 이 나노스와 관련된 거는요. 22년 9월에 문화일보 기사를 보면은요. 검찰에서 이 혐의를 포착해서 수사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고요. 법원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이 총동원돼서
변론이 이루어졌고 이 사실이 법원에서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확정 판결, 이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자 24년 6월에 왜 법원에서 눈을 감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 짧게 한 마디만 민주당도 알고 할까요? 있는 겁니다. 짧게 예. 30초만. 30초 하시고 그다음에 이건 금감원장이 의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를 안 보신 것 같은데요. 금감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당시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주가조작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자료를 갖다가 금감원에 보내면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라고 했는데 금감원의 공식장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계열사들 갖고 주가조작한 거를 다 알고 있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검찰이 이미 알고 있네? 그래서 그걸 마무리해서 증거를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수원지검이 가져가질 않습니다. 예. 당연히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이건태 의원님. 여기까지. 예, 우리 금태섭 의원님이 그 자료들이 다 법원에 이미 증거로 제출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 당시 검사 한 명이 국정원에 감찰부서에 파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국정원에 이제 정보 문건을 리스트를 뽑았더니 총 66건이 뽑혔어요. 그런데 이 검사가 그 중에 다 원본을 확인합니다. 가지고 13건을 특정을 해요. 그리고 13건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올 때 딱 특정해서 그것만 줍니다. 근데 13건은 검찰의 기소 방향에 크게 반대가 안 되는 그런 자료들이고 이 국정원에 저희가 보고를 받아왔더니 안 가져간 자료에는 예컨대 자기들이 자체에서 쌍방울 대북 사건 관련해서 경기도 관련성을 조사를 해봤는데 경기도와 큰 관련이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보고서도 안 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6건 중에서 13건을 갔는데 검찰의 수사 방향과 부합되는 것만 갖고 나머지는 안 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용철과 김성태만 그날 리오남을 봤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날 갔습니다. 경기도, 통일부, 국정원 다 갔거든요. 그런데 방용철은 드러난 것마다 어떤 혜택을 받냐면 방용철과 리화영이 같이 기소가 됐는데 같은 범죄 사실로 리화영은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방영철은 검찰 구형에 의해서 낮은 구형에 의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예. 또 이 집행유예 한 건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비슷한 시점에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됐는데 그것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건이 합쳐졌으면 제 검사 경험상 실형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방영철의 진술은 일단 검찰로부터 혜택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과 무슨 거래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영철의 말은 사람의 말입니다. 말은 다 아시다시피 쉽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보고에 의하면 리오남은 그 당시 제3국 베트남에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었다는 것인데 리오남의 흔적이 리오남의 실명 여권에 의해서 베트남과 중국의 출입국 기록에 의해서 확인된다는 겁니다. 리오남의 실명은 이건 기록입니다. 물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원장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리오남과 행적을 같이 했던 동행자의 진술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검찰로부터 혜택을 받은 방영철의 진술을 믿을 것이냐,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이냐, 물증을 믿을 것이냐, 당연히 물증을 믿어야죠.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번에 제기한 이 물증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예. 제가 똑같은 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방영철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처벌받았고 지금에 와서 사실은 내가 그때 다 얘기 안 했다. 내가 거짓말한 거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방영철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종석 국정원장은 저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종석 국정원장을 임명한 걸 가지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반대쪽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 임명해주고 나서 지금 이럴 수 있는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냐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다 판단을 내린 거고 제가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법원에서는
쌍방울에서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이렇게 그 북한에 송금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많은 뇌물을 받은 걸로 이화영 지사가 중형을 받은 것은 뇌물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쌍방울이 이화영 지사의 지금 유죄 판결 부분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뇌물만 받았다는 질문을 던지셨으니까 답변을 짧게 듣고요. 민주당이 또, 예. 주장하는 것은 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부분은 저희들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 500만 불, 300만 불의 명목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이라는 이 주장, 이 주장이 아니다. 그다음에 300만 불이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주장,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 최근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지만 이재명 지금 대통령 되셨지만 그때 당시에 유튜브에 최백은 TV인가에 나와서 북한에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수위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희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재판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결정할 거라서 놔두는데 우리 쪽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려면 그러면 뭐하러 쌍방울에서 경기도 부지사한테 뇌물을 줬겠습니까? 이거를 경기도 사업으로 해야만 지금 말하자면 기소한 쪽의 논리는 그래야 이게 주가 부양에도 도움이 되고 쌍방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화영에게도 뇌물을 줬고 이화영 뇌물은 딱 떼어놓고 그건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볼 때도 지금 뭐 이 방영철 진술 하나만 믿고 그러니까 이혼하면 좋겠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 이 기업에서 이화영이라는 경기도 평화부지사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줬나? 그리고 이화영 씨도 뭐 아니라고도 했다가 여러 번 진술을 바꿨지만 이화영 씨가 거짓말한 게 대단히 많은 거 아시잖아요. 카드 받아 쓴 것도 자기가 안 쓰고 자기 측근이 받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법원에서 판사가 김수원 판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의 진술을 믿고 안 믿고 할 때는 반대되는 물증이 있는데 이것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게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죠. 그거를 지금 여기는 물증이 있는데 여기는 왜 진술만 믿고 한 판결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판사들 모욕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판사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 저를 언급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판사 시절 형사 재판을 할 때 형사 재판 이제 판사들끼리 모여서 같은 방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기록을 보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 어떤 A 피의자를 엄청나게 세게 추궁하고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서가 부드러워집니다. 추궁이 없어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검찰 출신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서 들어온 선임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판사들끼리 야 이거 봐라. 벌써 이렇게 온도차가 있지 않느냐. 뭐 그 정도는 저희 뭐 그냥 20년 전이니까 그렇게 해프닝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모자이크 기법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사실들을 뜯어붙여서 이상한 괴물을 만들기도 하고 또 증인에 대해서는 또 피의자에 대해서는 어떤 회유라든가 어떤 압박을 통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진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사 기소는 분리해서 뭔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제도도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검사님들이 그러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검사님들이 많고 다만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늘 알고 있는 신봉수, 강백신, 어미준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의 하명에 의해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죽이기 위한 7가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 그때 검사가 200명이 동원됐습니다. 저희는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국정원에 검사들을 파견 보내서 친윤 검사들을 파견 보내서 국정원에서 또 장난을 칩니다. 금감원 이복현 원장을 보내서 사실은 그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건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었죠. 사실은 덮였죠. 자기들의 친윤 검사들을 보내고 또 해경에는 충암사단이라 그래서 또 고등학교 동문 후배를 보내서 해경에서 또 장난을 치고 그 사람은 대가로 수개월 만에 2계급 특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이 조작의 흔적이 보이는데 저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를 시작한 거고 지금 거기 이종석 국정원장이나 또 금감원장은 기관증입니다. 다 선서하고 나중에 위증에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이제 답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고 아까 이건태 의원님께 말씀하신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으니까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상수 대변인님이 예, 말씀하신 제가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여기 있는 토론자 중에 유일한 비전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박상용 검사와 통화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법조계 관행이라는 게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니겠죠. 그렇긴 하지만 지금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서 위증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면 방형철 부회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증죄를 감당하면서 지금 발언한 내용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 법정 안에서 다 다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다퉈지고 그로 인해서 결론이 나온 것인데 그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계시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속행해서 위법 수집 증거 주장하시고 무죄를 받으시는 쪽으로 나가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네요. 그 국가기관의 장이 선서한 것과 방영철은 자기 주가 조작 김성태 씨와 함께한 것들이 묻혀짐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금전적인 엄청난 이득과 형량 줄이는 거. 그런 상황에서 그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과를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200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이 조작된 만드는 사건을 개인이 재판받고 개인이 재심 청구해서 바로잡아라? 예.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만 해도 20만 페이지가 넘고 그거 읽으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개인이 재심을 청구해서 바로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그건 말이 안 돼요. 논의를요. 그건 국가폭력을 개인 혼자 알겠습니다. 온전히 감당하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면 비슷한 논의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서 나왔던 또 국정조사 내용 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목표로 수사를 했느냐 이 부분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대장동 개발 주도했던 민간업자 중에 한 명이죠. 남욱 변호사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라는 검찰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검찰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 금태섭 변호사님부터 뭐 이야기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똑같이 돌려드리겠습니다. 남욱 저기는 그냥 개인이고 여러 가지 그 기소도 당하고 지금 검찰에서 상소는 안 했지만 재판 받은 사람이 선서한 거하고 검사 국가기관이죠. 똑같이 이종석이랑 똑같이 선서한 거하고 그러면 이번엔 검사 말을 믿었습니까? 법정에서 이런 거를 가지고 어느 게 맞나 따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검사는 우리는 이재명이 목표라는 말을 안 했다고 하고 남욱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태 그 의원님께서도 검사 생활을 저보다도 오래 하셨지만 우리가 조폭을 수사를 하든 혹은 뭐 대기업을 수사를 하든 항상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누가 보더라도 실무선에서 만약에 그 혐의가 맞다면 실무선에서 결정될 건 아니지 않냐.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대장동이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설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사할 때 시절을 한번 돌이켜보면 만약에 대장동이 이게 보니까 문제가 없고 정말로 잘된 사업이다. 그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보니까 검찰에서 판단하기엔 이건 배임이다 하면은 그렇게 수사를 결론을 그렇게 내리면서 책임자를 그냥 그 밑에 실무자 유동규 정도고 이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은 몰랐다 이렇게 하면은 수사에 실패잖아요. 사실은 검사로서는 어디까지 알았냐 그리고 이 정도 몇 천억 뭐 이런 정도의 사업이 이 단체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겠냐 그런 의무는 당연히 갖는 겁니다. 그러면 남욱은 이제 민간업자니까 당신들이 이걸 해서 엄청난 이득을 받고 우리가 보기엔 당신들은 그건 배임이다. 실제로 처벌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경기도에서 성남시에서 누구까지 알았냐 하고 묻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민간업자들 입장에서는 실무선이랑 이렇게 한 거지 저렇게 뭐 이 시장이나 이런 사람하고 연결은 안 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추궁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그 1차 수사팀이 21년 10월부터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께에 이제 유동규, 남욱, 김만배 등을 기소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기소 공소장에는 이재명, 정진상, 김용희 세 분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1사 수사팀의 그 당시 차장검사하고 그 당시 부장검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7월 4일, 그 다음에 7월 4일,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7월 4일, 그때 인사가 돼서 다른 데로 갔는데 그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으나 이재명, 정진상, 김용의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수사팀이 이제 들어섰는데 윤석열 사단이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어미중, 강백신 두 검사를 7월 4일 날 정식 임명하기 2달 전에 그 중앙지검 직무대리로 파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1차 수사팀의 팀장 정영환 부장검사에도 모르게 기록을 갖다가 미리 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했더니 대답을 못해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기록을 갖다 본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2차 수사팀 수사가 정당했으면 자기들이 수사 결론을 냈으면 그걸 가지고 1차 수사팀하고 협의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래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사 절차나 수사팀의 전면적인 개편을 볼 때 이것은 정치적 수사 의도가 명백한 겁니다. 남욱이 체포되면서 2022년 9월 16일 날 구치소에 이미 있는 사람인데 그걸 체포영장에서 또 체포를 해요. 그래가지고 중앙지검 구치감에다 48시간, 2박 3일 동안 가다 놓고 다 얘기가 아시다란 바와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내는 수준의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다른 검사는 14건의 별건, 남욱의 지인들의 14건의 별건을 조서를 다 쓰고 그걸 남욱한테 조서가 완성된 다음에 또 다 정독해서 읽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이 수사로 너의 지인들을 다 수사할 수 있다라고 압박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남욱이 자기가 모르는 것도 예. 그 당시 수사 때 검사로부터 들은 것, 유동규로부터 들은 것 아마 그랬겠지요 정도의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의 남욱의 구체적인 진술이면 우리는 임의성이 있고 진실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평균인의 판단입니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은 일당들이죠. 그리고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돈입니다.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남욱 변호사를 그 발언을 이렇게 신뢰하고 이러는지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정치 검찰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을 사실상 확보해 준 거나 다름이 없는 지난해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 당시 민주당 쪽에 가까운 김규현 변호사와 제가 방송에서 토론을 하기도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이 일당들이 이렇게 신뢰를 받아야 되고 이 일당들의 이야기들에 이렇게 많은 무게가 실려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검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항소 포기하는 검찰은 어떤 검찰입니까?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묻고 싶고요. 일 개인이 하기 힘들다. 과거 법원에 또는 이런 그 어목했던 시절에 이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이 재심 사건으로 무죄가 나온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 개인들이 변호사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입니다. 옆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변호인단이 구성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법원에서 이게 재심으로 다뤄지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법원에서 판단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럼 만약에 1000번 만번 양보해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조작 기소가 맞다고 했을 때 법원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 공소 취소 같은 걸 기대하시는 겁니까? 답답한데요. 간첩 조작 사건 재심으로 억울함이 밝혀지기까지 30년 걸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 독재 정권 하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남욱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으로서는 민간 개발할 것을 공공개발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때 한나라당, 지금 국힘 시의원들의 다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점으로 공동개발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성남시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고정으로 수익을 정해서 5,700억을 결국에는 성남시의 이익으로 회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개발 사업에 이렇게 성남시처럼 5,700억을 회수한 사업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을 수사했던 그 2기 수사팀, 2차 수사팀이 남욱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표는 이재명이다. 그래서
예컨대 민간업자의 이득이 예컨대 그때 부동산 아파트 값이 상승해서 이득이 더 높으면 배임죄로 기소를 하고 5,700억보다 이득이 낮으면 그래서 공공이익이 더 많으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할 태세였다. 어쨌건 우리는 이재명을 기소한다. 그런 걸 남욱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목표는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그 남욱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거였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공공개발을 통해서 성남시에 이득을 주는 경우에 대법원 판례도 설사 민간 쪽에 이득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거는 공익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예. 1차 수사팀 김태훈 고검장이 나와서 이 판결을 언급을 합니다. 2차 수사팀의 결론은 기소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다르고 이상합니다라고 그 사람이 증언합니다. 저는 그때 이 판결을 알고 있구나. 성남시장이 시장에 위치해서 공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면 설사 개발업자에게 어느 정도 수익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5,700억을 환수했으므로 그거는 당연히 무죄가 나올 판결도 있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걸 왜 기소하냐. 그런 항변을 애둘러서 한 겁니다. 아니 근데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게 왜 유죄가 났습니까? 말씀대로 하면 대장동 건이요? 대장동 지금 배임 다 유죄 나지 않습니까? 1심에서. 말씀대로 하면은 대법원 판례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민주당에서 입장이 참 그 대통령 입장하고 있어서 정리가 안 된다고 보는데 구성이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대통령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대장동이 정말로 성남시에 큰 이득이 되고 이 민간업자들의 수익을 줄인 거라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법원에 그 뭐가 걱정입니까? 그런 판결도 있고 하면은 그리고 그게 협박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남욱이나 김만배나 진짜 천문학적인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도 쓸 수 있는 있는 재력들이 있는데 김 의원님 판사 생활 하셨지만 많은 변호사들도 그래서 이거는 배임 자체가 무죄다. 지금 왜 구속됐는지 모르는데 검찰에서 뭐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게 안 돼요. 이거는 성남시가 오히려 이득 본 거고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남욱이 왜 겁을 냈겠습니까? 무슨 뭐라고 협박을 하든 가족을 본다 그러든 자기 변호사한테 들었을 텐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굉장히 명백하고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가 날 텐데 왜 국정조사가 되고 또 사실관계를 섞어버리시는데요. 남욱 씨는 유동규에게 예컨대 어떤 뇌물을 주거나 이득을 줘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받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게 검찰이 문제가 되는 거는 유동규에서 끊어져야 될 거를 계속 성남 당시 이재명 시장한테까지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정진상 씨, 김용 씨에 대한 그런 인권 탄압 수사가 자행이 된 거고 그 중간에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이 바뀌면서 자꾸 진실이 실체가 왜곡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태 의원님. 예, 그 금태섭 의원님이 막 이렇게 얽혀서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 그 주장하는 것은 그 민간 사업자들의 배임죄 부분을 저희가 잘못됐다 그 부분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김 의원님은 배임이 무죄라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성남시장으로서 공인으로서 활동을 한 것과 남욱이라는 민간 사업자가 유동규의 뇌물을 조사한 것과는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피고인이 누군지를 보셔야 민간 사업자들의 배임 부분을 저희 민주당이 주장한 게 아니고요. 검찰이 민간 사업자들의 배임 수사하면서 무관한 이재명, 정진상, 김용을 엮었다요. 연결, 공모로 엮은 이 부분을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방금 그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지금 유동규까지는 민간 사업자들이 해가지고 성남시에 손해를 수천억 끼쳤다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김 의원님은 이 사업 자체가 뭐 대단히 훌륭한 사업인 것처럼 말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 좀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원래 이 대장동은 30만 평의 노른자의 땅이 성남에 있었어요. 이걸 LH가 개발허가를 성남시에 신청하고 개발 중이었어요. 그런데 민간 사업자들이 이 땅의 80%를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800을 대출받아가지고 매집을 합니다. 80%를.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로비를 해가지고 LH가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합니다. 그래서 LH가 2010년 6월 28일 날 포기 선언을 해버려요. 근데 7월 1일 날 이재명 시장이 취임을 합니다. 그걸 보니까 LH가 포기하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래? 그러면 성남시가 공영개발하겠다고 선언하고 공영개발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금 등에서 4,600억이 필요해서 지방채 발행 신청을 하거든요. 예. 성남시 의회가 지금의 국힘당 계열이 다수당이었어요. 그래서 기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 합동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민간 사업자들의 5대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첫째, 민간 개발을 허용해달라. 이재명 시장이 안 돼. 거절합니다. 두 번째, 일공당 근린 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결합을 하려 추진했거든요. 예. 그 결합을 하지 말고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이재명 시장이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세 번째는 보상 방식을 자기들은 환지 방식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거절하고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들 땅 위에다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해요. 자기들의 구획기를 채택해달라는데 그걸 거절하고 원래 LH가 그런 구획기를 채택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들이 80% 땅 주인이니까 우리를 민간 합동의 민으로 지정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절하고 입찰로 그 민을 지정하라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입찰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본부장이 저들한테 매수돼 가지고 비리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는 5대 그 고난사항은 5개를 다 거절했어요. 뿐만 아니라 1년 한 6개월 정도 뒤에 본인가를 하면서 1,120억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이게 숲을 보면 이재명 시장이 저들과 결탁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이렇게 명백하고 정영학 녹취록이 10년치 녹취록에 제시가 됐는데 거기에 이재명, 정진상, 김용이 관여되어 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국조에서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재명 시장을 엮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반박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전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동규가 뇌물을 받은 거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 이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4,895억 원, 5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거기서 유죄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유동규가 단독으로 한 것이냐, 혹은 이재명 대통령도 관여한 것이냐, 그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실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 이 배임으로 유죄가 난 거예요. 5천억 배임으로. 그런데 그 부분, 이 사업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조작했다고 하시면 그게 문제고, 또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유동규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설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법정에서 다퉈주고 있는 건데, 이거를 무조건 조작 기소니까 공소 취소하겠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의문을 갖지 않겠어요? 그럼 왜 자기가 설계했다고 했을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뚫고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데 성남시에 이익을 남겼다면 적어도 유동규의 뇌물 혐의를 제외한 배임 부분,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은 아까 판례도 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무죄가 나야 되는데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고 전부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금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동규가 뇌물과 배임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배임에 가담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동규가 배임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동규의 범행에 이재명, 정진상, 김용 이 세 분은 관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는데 이 대장동 사업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사실은 제가 많은 시청자분들이 국정조사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충분히 이제 발언의 기회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왔던 이야기들 또 실체에 대한 진실 접근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가서 벌써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한 분씩께만 한번 드려보고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국조특위 활동이 끝나면은 민주당에서는 특검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 박상수 전 대변인님,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글쎄,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다면 저는 김승원 의원님께 이번에 발언하면서 한 번 더 여쭙고 싶은데 계속 답변을 피하시고 계세요. 재판을 못 믿겠으면 지금 공소 취소 같은 수단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현재 우리 당으로서는 가장 이 사안에 있어서 심각하게 바라보는 지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상
공소 취소를 하려면 검사장의 결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검사장이 결재를 해줄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 법 왜곡죄를 민주당이 만들어놨어요. 예. 검사가 재판에 불법적으로 관여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법 왜곡죄로 그 검사장이 정권이 바뀐 뒤 처벌될 수 있을 겁니다. 예. 법 왜곡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정권이 2번은 바뀔 수가 있는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 검찰 측에서 공소 취소를 받을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민주당 쪽에서 국정조사 특위 다음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법에 공소 취소 규정을 집어넣어 놓고 특검에서 공소 취소를 하도록 하려는 게 아닌가. 예. 그에 대한 의심이 지금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파다하게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통한 해결을 계속 부정하고 계세요. 아까도 재심에 대해서 뭐 몇십 년이 걸리냐. 납북 어부 같은 분이 간첩 조작이 돼서 몇십 년이 걸리는 거와 지금 현직 대통령이신 분이 재판을 받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거를 어떻게 납북 어부가 몇십 년 걸려서 재심 무죄 받는 거랑 비교를 합니까? 사법부를 통해서 해결할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예, 특검이 필요한지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김승현 의원님께 한꺼번에 네. 이것에 대한 답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과 같은 집권자는 뭐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이 정적을 제거하는데 몰두를 했고 그것이 2022년 5월 11일 취임하면서부터 일단은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반부패부장 또 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뭐 등등 다 그 친윤 검사 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에 집중을 했지만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다 보니 윤석열이 국정원, 그다음에 금감원, 감사원, 해경 전 국가기관을 다 동원을 했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썼다. 그리고 그것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너무나도 숫자도 많고 피해 정도도 심각하다. 저희가 뭐 국회가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도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해도 안 나오는 검사들도 많고요. 저희가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아무튼 최대한 진실을 밝히고 있고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이제 후속 작업을 저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시는 이런 독재자가 나와서 국가 권력을 동원한 이런 인권 침해 조작 기소를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해야 되고요. 또 그런 인권 탄압 수사를 받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재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들에게만 과연 맡겨두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진지한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2년, 3년 동안 재판 끌려다니면서 일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국정조사 나와서 그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등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되 제도 개선과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찾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한 수사, 특검 수사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60초 후에 오겠습니다.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우린 지금 가벼움을 즐기는 중. 빨리 나와. 하루 종일 걸어도 콜핑이면 충분하다. 콜핑 코스텝. 와, 이렇게 가벼워도 돼? 당신이 바라는 EV는 무엇인가요? 혹시 나이가 26살입니다. 모든 삶에 어울리는 EV가 있다. For every life, the Kia EV. Kia, movement that inspires. 예, 이제 마지막 발언 40초씩 남았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인 분들도 계시고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또 두 분도 계십니다. 자,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이 국정조사 본래의 역할에 또 충실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말씀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의원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거의 8분 능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종합
특검 질의가 종합 질의가 남았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때 윤석열 정권 하에서 어떠한 일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행됐는지,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삶이 지금 어떤 건지 저희는 끝까지 밝혀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그런 제도 개선도 하겠습니다. 예컨대 검사들을 국회의원에 파견하는 걸 좀 금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정권을 잡더니 자기 친윤 검사들을 여기저기 국가 권력 기관에 파견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부터도 이제 제도 개선으로 금지를 시키고 등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힘 대변인이었던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행정부가 폭주하는 위헌위법적 계엄에 대해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 18명이 막아섰습니다. 탄핵에도 동참을 하기도 했습니다. 행정부의 폭주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여당임에도 그와 같은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입법부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침탈하고 있고 사법부가 해결할 일들을 입법부에 의해서 뭐 특검이라든가 공소 취소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도 그와 같은 의인 18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삼권 분립과 이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인이 존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이건태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이미 민주화됐다고 생각했는데 괴물 같은 정권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유력한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 출신 지은 검찰권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정치 보복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결국 죽이지 못하자 나중에는 군을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거꾸로 돌이켜보면 내란을 일으킬 사람이 그 무엇을 못했겠습니까? 정권을 잡자마자 대선 패배자이자 자기의 경쟁자인 이재명 당대표를 상대로 9건으로 기소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역사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패배자를 상대로 이렇게 기소한 것은 정치보복 수사인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원된 검찰의 잘못을 반드시 명명백하게 밝혀서 처벌해야만이 다음에 정파를 떠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도로서의 검찰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이 불법 조작 기소를 진상을 밝혀서 책임을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검찰 개혁입니다. 제도 개혁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개혁 둘을 다 같이 해야 완벽한 검찰 개혁이 되고 다시는 정치 검찰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 국민 여러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금태섭 전 의원. 예, 사법의 독립이나 수사기관의 중립성은 한번 헤쳐지면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억울하신 점도 있고 민주당에서 주장하실 점도 있겠지만 재판 중인 사실을 건드리거나 검사들을 불러내서 모욕 주고 증인 신문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하면서 얘기가 딴 데로 셀까 봐 제가 일부러 말은 안 했는데 솔직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법원의 지역구 이 유권자 성폭행한 거 봐달라고 선처해달라 그러고 이런 도덕적으로 정말 이 사람들이 이거를 단죄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계속 만든다고 하시는데 박근혜 정부 때 특별감찰관 민주당이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5년간 한 명도 임명 안 했습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공수처 반대하다가 징계받고 쫓겨나다시피 나왔는데 만약에 정말 이게 문제가 있으면 있는 공수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또 특검하고 계속 검찰을 없앤다고 하시면서 자꾸 이 수사기관, 권력기관 만드는 게 과연 전후 모순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JTBC 토론 논쟁,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 간다. 가족들 챙기느라 자신은 늘 뒷전이잖아. 자주 표현 못했지만 항상 고마워. 남편이 걷는 길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르무통. 쉬어도 피곤하네. 운동할 힘도 없네.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로.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설명은 약사님께.
시작? 누구나 할 수 있지. 우연을 바라는 거야? 아니, 내 운명은 내가 선택할게. 알파팁을 더해 깊고 넓게. 댄서티. 코웨이 페스타 반할 거예요. 반값. 모두 반값 시대니까. 1년에 딱 한 번. 모두가 반할 역대급 혜택. 코웨이 페스타. JTBC 토론 논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토론해주신 아주 격정적인 토론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